이렇게. 새로? 원래 미나리는 하나 작용이 작용하는 얼마나 쉽은데 그런데 이제 줄기와 잎을 딱히 분류하는 그런 시간이 없어요. 저희가 궁금해서 한번 조사해보게 되었어요. 일단 이론적 배경을 설명드리면 활성산소라 하면은 다른 분자와 사고작용하여 한 극을 잃어버리는 산소 분자를 말하는데 이 TPPH 라디칼 포도 활성 방법은 그 활성산소를 포함하고 있는 시약인 TPPH 용액을 TPPH 용액 이 활성화 물질에 의해 활성산소가 제거되면 색이 변하여 흑광도가 변하는 것을 측정하여 활성화가 된 정도를 추정하는 실험입니다. 일단 연구 방법은 일단 잎과 줄기를 비워야 되기 때문에 미나리를 잎과 줄기로 나눈 후에 나누어진 미나리들을 에탄올 용액에 하루 이틀 정도 보관해서 냉장고에 수송합니다. 이때 냉장고에 넣는 이유는 그 고온에 있으면 상산화 성분이 쉽게 분해될 수 있기 때문에 저온에다 보관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루 이틀 정도 숙성이 지난 용액 에탄올 추출액을 회전 감압 농축기에 넣어서 돌립니다. 그리고 농축이 끝나면은 용액을 추출액을 긁어낸 후에 상산화 실험을 진행하는데 그 추출액을 토니컬 튜브에 잎과 줄기를 따로 각각 넣고 그리고 DMSO 용액을 10ml씩 넣습니다. 다음 볼텍스 믹서를 활용하여 잘 섞은 후에 DPPH 용액을 각각 0.5ml씩 넣어줍니다. 이때 증류수도 함께 첨가해줍니다. 그리고 암실로 옮겨 10분 정도 반응을 시켜주고 흑광도 측정기를 이용해 용액의 흑광도를 측정합니다. 이 결과를 보시면은 샘플 1, 2는 그 줄기 추출액에 대한 결과이고 샘플 3, 4는 잎 용액에 대한 결과인데 먼저 줄기 추출물의 첫 번째 용액은 2.381에서 2.3093으로 0.0717만큼 감소했고 그다음 줄기 용액의 두 번째 용액은 2.4405에서 2.6515로 오히려 증가하여 항상 효과를 보장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샘플 줄기 용액의 첫 번째 용액은 4.5381에서 3.3837로 1.1544만큼 감소하였고 이 용액의 두 번째 용액은 4.261에서 6.2311로 오히려 증가하여 줄기 용액의 두 번째와 마찬가지로 항상 효과를 보장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이를 통하여 미나리의 줄기보다 잎이 더 항상 효과가 뛰어남을 알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미나리를 활용하여 여러 가지 항산화 효과가 필요한 제품을 만들 때 줄기보다 잎의 효능이 더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시험 보고서를 보다 궁금한 게 혹시 농도는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안 나와 있어서 농도요? 네. 첫 번째 용액, 두 번째 용액 이렇게만 나와 있었는데 혹시 몇 퍼센트로 진행되는지 알 수 있어요? 기억이 잘 안 나요. 왜 저 암실에 옮겨가지고 10분 정도 반응시킨 이유가 뭐였죠? 시킨 이유요? 이게 그 밖에 놔두면은 흑광도가 달라질 수 있고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암실에 옮겨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잎과 줄기의 항산화 그 비율이 달라지는데 그 달라진 요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달라진 이유. 항산화는 일으키는 물질, 물질의 아마 양 차이가 아닐까 해서. 그럼 그 물질의 양 차이는 왜 나타나는 걸까요? 근데 그 항산화 성분을 띠는 그 미나리에서 항산화 성분을 보이는 그 성분 이름 혹시 아세요? 그럼 만약에 이 사람이 네. 어떻게 연구 방향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줄기보다 잎이 더 그 효과가 좋다고 했는데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설명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어떤 영양제나 화장품 만들 때 혹시 미나리에서 추출을 하게 된다면 이 추출물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미나리 항산화 관련된 논문이 있다고 나와 있었는데 저기서는 잎과 줄기를 비교한 연구는 아니었어요? 네, 어떤 미나리의 어떤 미나리가 이제 항산화 노화 예방과 이제 노예방 지원과 노예방과 만성 질환을 예방한다는 하는 내용이 써 결과가 있었어요. 있었고 잎과 줄기를 나눠서 한 이유는 뭐예요? 아무래도 식물이 다 같은 효과를 보이진 않을 것 같아서 잎과 줄기도 다르지 않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겨서 이렇게 실험 진행하게 됐어요. 수고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포도 망고스틴을 이용한 구강청결 능력과 항산화 기능의 상관관계에 대해 발표한 나도입니다. 최근에 충치에 관한 기사를 보면서 충치는 연령과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이고 치아에는 재생세포가 없어서 한번 충치가 생기면 자연적으로 치유되지 않아 충치가 생기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희 둘 다 충치로 인해 고생했던 경험이 있어서 충치 예방에 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충치 예방을 할 수 있는 구강청결제에 흥미를 느끼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구강 보관에 대한 관심이 깊어지면서 시중의 구강청결제에 포함된 화학 성분들이 장기적으로 구강 위생과 균형과 건강에 미칠 영향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현대의 상용 구강청결제들은 강력한 항균력과 상쾌함을 제공하지만 그 주성분이 되는 다양한 화학물질들은 구강 미생물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장기적으로는 구강 정막과 치아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화학 성분을 최소화하면서도 구강 내 유해 미생물 억제가 효과가 있는 천연 성분을 활용하여 장기적으로도 안전한 구강 관리 방법을 연구하고자 하였습니다. 저희가 주목한 재료는 포도와 망고스틴인데요. 포도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안토시아닌은 톨리페놀의 일종으로 항산화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어 포도를 선택했고요. 포도는 여러 가공품으로 제조할 수 있어 다른 과일에 비해 이용 가능성이 높아서 천연 재료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망고스틴 과피에는 크산톤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크산톤 성분은 진통, 항종양, 항염 및 항산화 효과에 대한 양리작용을 하는 활성 성분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황색포도 성분 대전 분들에 대해 향균 효과가 있음을 비롯되어 이 두 재료를 설명하였습니다. 두 재료의 공통점으로는 항산화 효과가 가능하다는 것이 있습니다. 충치균이 살균되었을 때 이 살균의 원인을 특정하기 위해서 분광광도기를 사용해서 항산화력을 증상한 것이 유해균입니다. 충치균에 사용되고 있는 두 가지인데 유해균의 메탄스과 유해균의 살리바리 흡수균이 있습니다. 저희의 목표는 상용 구강청결제처럼 유해균과 유해균을 모두 죽이는 것이 아닌 유해균만을 죽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다음으로 실험 과정에 관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포도 망고스틴 분말을 이용해서 5% 10% 추출액을 만들고 그 후 각 추출액에 보존제, 향료, 색소를 넣어 총 16개의 용액을 만듭니다. 그 다음 페이퍼 디스크에 용액을 흡수시킨 후 스트랩토코쿠스 살리바리우스와 스트랩토코쿠스 루탄스가 동면된 배지에 올려놓고 배양시킵니다. 그 다음으로 항균 능력과 항산화 능력을 비교하기 위해서 DPKH 용액과 실험에서 사용한 추출액을 섞고 확광도를 측정한 후 비교함으로써 각 용액의 항산화력을 비교합니다.
포도 망고스틴의 당도가 균의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궁금해져 추가로 추출액의 당도를 측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실험 결과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실험 결과 구강 유익균인 스트랩토코커스 셀리바리우스는 5% 망고스틴 추출액을 제외하고 모두 자라지 못하였고 유일하게 5% 망고스틴 추출액에서만 균이 자라였습니다. 또한 스트랩토코커스 셀리바리우스는 물과 과극 인해서도 자라지 못하였습니다. 구강 유해균인 스트랩토코커스 무탄스의 경우 5% 포도 추출액, 10% 망고스틴 추출액을 넣은 배지에서는 배지 전체에 균이 자라고 10% 포도 추출액은 식품 첨가물을 내치하는 추출액, 보존제를 넣은 추출액, 향료를 넣은 추출액, 물, 색소를 넣은 추출액 순서로 평균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 포도 망고스틴 추출액의 항산화력을 측정한 결과 다음과 같은 값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위에 항산 효과를 알 수 있는 배지와 비교하면 항산화력과 항산 효과 정도가 유사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출액의 당도는 다음과 같이 나왔는데 이 실험에서는 항균 효과의 당도와의 큰 유사성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실험 결과 모든 추출액이 구강 유익균의 생장을 활성화하지는 못하였으나 농도가 10%인 망고스틴 추출액의 경우 유일하게 추출액 주변에 균의 생장을 유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실험 결과 포도 망고스틴 추출액의 뮤탄스에 대한 항균 작용을 뚜렷하게 확인할 수 없었지만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가브린 또한 비슷한 항균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포도와 망고스틴이 치아 우식증을 예방하는 주요 원인으로 항산화를 생각하였는데 실험 결과 우리가 측정한 항산화력과 뮤탄스의 생장이 억제된 정도가 거의 일치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통해서 우리의 가설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실험을 통해서 같은 종류의 추출물이더라도 식품 첨가물인 색소, 향료, 보존제에 따라 항산화력의 차이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균의 항균 정도의 차이가 생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강 청결제나 천연 재료라는 이점을 이용한 간식류, 화학약품에 예민하거나 아이들에게 사용 가능한 구강 청결 제품을 개발하면 좋겠다는 후속 가능성 또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실험이 유해균이랑 유익균이랑 같이 실험을 한 점은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궁금했던 점은 이 망고스틴이랑 포도라는 재료를 사용하게 된 이유가 궁금해요. 망고스틴은 국내에서 수입에 의존하는 그 재료고 그리고 계절적 요인에 따라 가격 변동이 심한 재료인데 이 실험이 만약에 구강청결제로 쓰이면은 경제적인 원료가 될 수 있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혹시 두 가지 재료를 선택하게 된 이유를 듣고 싶어요. 일단 안토시아닌 때문이었고요. 망고스틴은 향균 효과랑 항산화 효과가 같이 있는 성분을 찾다 보니까 망고스틴의 그 중심도 같이 들어있어서 껍질을 활용하는 거예요. 전체 동결건조된 분말을 일단 사용해요. 구강 청결 능력하고 항산화력의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왜 구강 청결 능력을 알아보기 위해서 항산화력을 확인했는지가 궁금해요. 이런 논문 홍보를 했을 때 다른 천연 재료가 있었는데요. 그 천연 재료의 공통점과 여기 재료의 공통점을 추가하다 보니까 항산화가 관련이 있지 않을까 그 당도 측정을 왜 한 거예요? 그 당도 측정의 의미를 어떻게 생각을 하고 한 거예요? 당도로 인해서 세균이 더 잘 자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추가로 당도 측정을 해서 집중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온 거지? 그 세균이 자란 정도랑 당도랑 유사성이 없어서 결과를
강도가 높다고 해서 세균이 더 적절한 건 아닙니다. 항산화 측정할 때 대조군이 뭐였어요? 저게 항산화 능력이 있다라는 거를 기존의 뭐 가그린이나 이런 거랑 비교를 했을 때의 효과를 봐야 뭔가 약간 뭔가 약간 효과가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저건 그냥 증류수랑만 비교한 건지 아니면 실제로 항산화 능력이 있다라는 거랑 비교했을 때 감소치인지. 그러니까 감소했다고 해서 저게 항산화 능력이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기존의 항산화 능력이 검증된 거랑 비교를 해서 그만큼의 수치가 감소됐다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감소됐다 해서 항산화 능력이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지. 혹시 대조건을 뭘로 썼는지 아니면 저거 그냥 포도 망고스틴 가지고만 했는지. 진솔순이랑 DPPH 중에 섞인 거 하나랑 가그린이랑 DPPH랑 여러 가지. 가그린이랑도 한 것도 했어요. 가그린 단독으로는 안 했어요. 가그린이랑 DPPH로 섞어서 한 것 같은데 망고스틴이랑 또 보존제가 들어있는 거예요. 보존제는 식품 보존제. 다음에 그러면 그 균이 지금 두 개의 균을 사용했는데 똑같은 환경에서 배양을 했을까요? 쟤네 둘의 자라는 환경이 동일했었어요. 환경 조건이 온도나 뭐 습도나 이런 것들이 그거에 대한 조사를 하고 한 건지 배양 온도 이런 것들을 고려했는지. 베탄스균이 현기성 균에 동무되어 있던 산소 제거제를 같이 동봉하긴 했는데요. 따로 온도 습도의 차이를 조사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시작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금일 동안 클래스 질병의 분야에 대한 주제로 발표하게 된 코칭팀의 오지영과 김주현입니다. 저희는 1학년 NCCPC 활동 때 균의 번식을 차단하고 억제하는 항균효과에 대한 탐구를 진행하였는데요. 균의 자금을 억제한다는 생각을 접근하여 그 자금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생각해보려 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논문에서 균이 리그닉을 분해할 수 있다는 것을 통해 균이 보건적 항암물을 분해할 수 있음을 알았고 그런 균의 분해 자금을 인체 내에서도 적용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인체 내에서 생성되는 질환 분해 효소인 RPS와는 분리될 수 없는 보건적 항암물인 RPC, 트랜스 지방을 균으로 분해해보고자 하였습니다. 일단 먼저 연구에 대해 발표하기 앞서 이해하기 쉽도록 이론적 배경에 대해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의 주 실험 재료인 트랜스 지방을 추출하기 위해서 저희는 속슬레 추출법을 사용하였는데요. 트랜스 지방은 불포화 지방산의 이중 결합이 하나 이상의 트랜스형을 가지고 있는 지방산입니다. 자연에 존재하는 불포화 지방산은 일반적으로 시스 형태를 띠고 있으나 트랜스 지방산은 수소 위치가 엇갈려 지방산 분자가 직선형으로 유지됩니다. 그렇게 분자들이 더 촘촘하게 쌓여서 시스 지방과는 달리 RPS에 분해되기가 어려운데요. 이러한 트랜스 지방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저희는 트랜스 지방의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고체 형태의 감자튀김을 이용하여 속슬레 추출법을 통해 지방을 추출하였습니다. 여기서 속슬레 추출법은 첫 번째로 용매와 샘플을 재사용하면서 최종적으로 최대한 많은 양의 지방을 얻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두 번째로는 여기 시루가 기구 중 한 부분인 사이폰을 통과할 때 용매와 샘플이 지속적으로 접촉하면서 지방 성분의 추출 효율을 최대한으로 높여주기 때문에 지방을 추출할 때 가장 탁월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트랜스 지방을 분해할 수 있는 균으로 지방 분해 효소가 생성되는 균들로 설정하였으며 과산화 물가 보통법을 통해 트랜스 지방이 분해될 때 나오는 부산물인 지방산의 양을 비교해서 트랜스 지방을 분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연구 과정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은 지방 추출과 MPRP 지방 분해, 과산화 물가 적과 RPLP를 통한 인체내 균 생존 여부 확인으로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슈도모나스균과 바시러스 세레우스는 아스페르길치스 4개를 곰팡이를 적정 환경에서 배양하였고 첫 번째 과정에서 얻은 지방을 정확하게 사등분하여 라이프엑스를 넣은 후 하루를 기다린 후 여과지를 통해 갈라진 지방을 또다시 사등분하였습니다. 지방에 들어있는 패트리 접시의 대조적 역할인 증류수와 실험용 역할인 균과 곰팡이를 넣고 3시간을 기다렸으며 이 패트리 접시의 내용물을 삼각 플라스크에 넣고 가산화물과 적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인체 내 균 생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균이 포함된 형태의 알기네이트 미드를 제조하고 인공장애과, 인공장애과 영상이 싹 실려져 있는 내용에 각각 알기네이트 미드를 넣은 후 알기네이트 미드가 퍼진 수납액 고체 베드에 분할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탄올을 적신 페이퍼 디스크를 고체 베드에 넣어 배양하였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고체 베드에서의 균의 생존 여부와 클린돌 형성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이제 연구 과정의 연구 과정에서 비슷한 결과들을 차례차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실험의 결과로는 진내수를 넣은 대조균과 균과 곰팡이를 넣은 실험균을 각각 관찰했을 때 실험균은 지방이 안에 눈에 띄게 인상이 되면 대조균은 지방이 안에 실험균에 대해주는 말이다. 그리고 2차 실험은 가슴물과 접촉감에서 사용한 희화학생 나트륨 양을 통해 다음 결과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대조균의 경우에는 희화학생 나트륨을 37.4ml 사용하였고 이로 인해 생성된 대조균 물가량이 1.87mm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험군에서는 희화학생 나트륨을 37.9ml 사용하였고 이로 인해 생성된 대조균 물가량이 2.395mm를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3차 실험에서는 알지네이트 비드 내에 균의 환경된 생존 여부를 관찰한 결과 장내가생의 균은 세면존을 제외한 모든 구역에서 활성화가 되었고요. 그리고 산성 물질이 포함된 환경에서의 균은 페이퍼 디스크 주위를 포함한 모든 구역에서 불활성화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는 첫 번째로는 슈도모나스와 바실러스 세레우스가 프렌즈 지방에 대한 분해 능력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두 번째로는 균이 장기계 환경에서는 생존하나 생존 능력이 포함된 환경에서는 생존하지 못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균의 작용을 인체 내에서 활용하기 위해 약물 전염 시스템인 DDS에서 착안해 균과 다시 흡수된 산성 영역을 다시 푸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더 이해가 잘 되실 텐데요. 이러한 형태의 알약을 섭취할 경우 현장에서 균이 포함된 형태의 알기네이트 비드는 비드가 먼저 분해된 후 산성 물질이 포함된 가중 흡수된 알기네이트 비드의 분해가 이후에 이루어지는 로 진행할 경우에는 균의 활성화를 시작하고 끝내는 적절한 시기를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코칭팀이었습니다. 트랜스지방 분해 활성 균이 딱 병원균으로 알고 있는데 꼭 저렇게 병원균을 사용해야 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균을 선정한 거에 있어서 기준이 뭐였어요? 처음에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지방 호수를 일단 첫 번째 중점적으로 봤는데 이후에 저희도 왜 병원이어야 하나라는 문제를 생각해본 결과 균이 저희는 나쁘다라고 인식을 하는데 주변의 분자 화합물이 뇌를 분해하는 등 좋은 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균의 양면성에 저희가 집중하여서 실험을 진행해보는 것이 어떨까 하여서 이러한 선정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인체에서 활용하려고 하면 장내기 생물을 활용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어쨌든 이 연구 방법 세 번째까지는 기존에 인증된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게 인체 내에서 이 균이 들어왔을 때 이 균이 제대로 의도된 바대로 트랜스 지방을 체내에서 분해 가능한가? 그러면 생존해야 될 것이다.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이 네 번째 과정을 한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사실상 산성 환경에서 또는 장애계 환경에서 생존 가능한가의 여부는 꼭 저렇게 검증을 했어야 했는데 그러니까 꼭 캡슐화해서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게 굳이 그냥 그 균의 그 산소 환경이나 아니면은 좀
좀 약알칼리성 환경에서의 생존 가능성 여부는 사실상 이 그분의 정보만 가지고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사실인데 왜 굳이 저런 식의 설계가 필요했을까에 대한 의문은 있는데 혹시 저런 실험 설계를 했던 특이적인 뭐 이유가 있습니까? 내 말은 액체 배지 상에서 그 액체 배지의 상태를 산성의 환경이나 아니면 pH를 조절해서 그거에 대한 생존력을 그냥 단순하게 비트를 유지하지 않아도 단순하게 검증 가능하거나 아니면은 이 균의 생존 범위만 단순하게 정보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상 이 과정에서는 충분히 사고 과정으로도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설계에서 왜 이 설계가 굳이 실험으로서 했어야 됐는지가 사실상 보이지 않아요. 인체 내에서 섭취를 하실 때는 그 조그만한 그 날개를 지금 만든 거거든요. 그 조그만한 게 안에 분들도 일정 제일 온수에 들어가는 시간, 온수에 들어갔을 때 시간 정도를 이렇게 놔둔 다음에 그 다음에 얘가 터졌을 때 그 비드가 터진 후에도 그 살아있는 걸 어쨌든 이 균이 가지고 있는 효소가 라이페이스랑은 다른 효소겠죠? 혹시 그 효소의 이름이 되게 특이한 효소인지 그럼 차라리 이 효소만 추출해가지고 뭔가 설명을 하는 게 있죠. 이 균의 위험성을 가지고 단백질 전략 이거는 그건 생각해 보시죠. 그래서 알츠메이트리드를 만약에 사용했다면 이걸 저장하는 그러니까 바로 먹는 게 아니잖아 만들자마자 우리가 그럼 이걸 보관을 어떻게 해야 될지 실제로 밖에 놔뒀을 때 내가 터지진 않을지 그 안에 균이 살아있는지를 확인했어야 되지 않았나 저장 보관을 가능한 생각하시지 않았는데 우리가 차에서 다들 프로바이오틱스가 캡슐하면 가능을 확인해서 이 알고리즘을 제조한 다음에 일정 시간을 두지 않고서 바로 실험을 진행했거든요. 그래서 생존 횟수가 전혀 높아진다는 점을 고려해서 바로 진행했습니다. 팀가스입니다. 오늘은 사람들의 살을 조립하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물질들을 이약품으로 교사하려는 시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유익균이 유산균과 같은 약품들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유산균 물질보다 시체에 대해서 굉장히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에 대해 보완하다가 세포 구조를 가진 생명은 혈전산소로 인해 세포 구조가 노화한다는 사실을 통해 혈전산소의 뇌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통과했습니다. 앞서 탐구 과정을 발표하기에 앞서 이론적 개념을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혈전산소는 정말 대사 과정에서 연장선수 증자의 일종으로 가능성이 높아서 세포와 조직에 손상을 줄 수 있는 물질입니다. 활성산소는 정상적인 신진 대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산되는 물질로 이게 기존에 적당히 적정한 양에서는 신호 전달과 면역 과정과 같은 심리적 기능을 수행하지만 많이 쌓였을 경우, 축적될 경우 새로운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해서 우리 몸에 손상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산화 물질은 활성산소와 결합해서 유해한 행동을 억제하는 물질로 이로운 물질입니다. 세포의 노화를 묻히고 단기적으로 신체 기능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MBT 용액은 생물학 실험에서 세포나 미생물이 초과 산화물을 생성하는 데 확인하기 위해 제표를 사용하는 물질이므로 활성산소에 인해 환원되면 파란색 포르마자니아 물질을 위해 생성돼가지고 활성산소 생성 여부를 시각적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물질입니다. 마지막으로 흑감도는 물질이 특정 파장의 빛을 흡수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며 특정한 물질의 농도에 비례해서 흑감도가 나타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실험 과정입니다. 우선 동별관조 상태로 보관된 유산균을 활성화시킨 후에 고체 배제에서 1차, 액체 배제에서 2차로 배양시킵니다. 2차 배양이 진행되는 동안에 유산균의 활동 환경 적정 pH 농도의 5.5 pH의 완충 용액을 아세트산과 아세트 나트륨을 이용하여 펜더스나 세바 방정을 통해 제조해줍니다. 다음으로 항산화 물질인 카탈레이스, 글루타치온, 아연을 1%, 2%, 4% 수용액으로 제조해줍니다. 2차 배양이 종료된 후에 10개의 코니컬 튜브에 액체 비지 3ml, 원충용액 3ml, 2차 배양이 끝난 세균 2ml를 각각 넣어준 후에 9개의 코니컬 튜브에는 농도와 물질이 다른 조작변인을 넣어주고 나머지 1개의 코니컬 튜브에는 중류수를 넣어줘서 대조군과 실험군을 분리해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3차 배양이 종료된 후에 각각 시료를 마이크로 튜브에 옮겨 담아 7000rpm에서 15분간 원심 분리시켜준 후에 상층액만을 이용하여 MBT 용액과 반응한 후에 큐브에서 옮겨 공간광도계에서 500나노미터에서 700나노미터의 파장에서 흑감도를 측정해 줍니다. 여기에 나온 그래프가 흑감도를 측정한 그래프입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는 결과 저희가 예상한 것과는 상당히 좀 다른 방향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이제 원인을 총 두 가지로 추정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일단 흑감도 값이 음수로 나온 것입니다. 흑감도 값은 원래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집니다. 하지만 만약에 큐벳에 오염물질이나 기스 등이 묻어있을 경우 빛이 산란되거나 왜곡되어서 센서에 닿지 않아 음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푸른색 포르마잔이 형성되지 않은 문제입니다. 일단 실제로 저희가 원래 푸른색 포르마잔은 30도를 기준으로 30분에서 1시간 안에 형성되어야 하지만 저희는 이제 1개밖에 1시간 안에 생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원인에 대해서 두 가지 가능성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 가능성은 바로 저희가 활성산소를 잘 채취하지 못했을 가능성입니다. 일단 그래도 한 개의 실험문에서는 푸른색 포르마잔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아마 그때는 잘 채취했지만 아마 나머지 과정에서는 이제 저희가 활성산소를 잘 채취하지 못해서 아마 한 실험문에만 푸른색 포르마잔이 형성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저희는 이 고차를 두었고, 그다음 이제 두 번째로는 활성산소의 발생량이 너무 적었을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일반적으로 말씀드렸듯이 30분에서 1시간 안에 푸른색 포르마잔이 형성이 되지만 만약에 활성산소의 양이 너무 적을 경우 이제 시간이 굉장히 좀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된 결과가 나오지 않아 약 2주간의 관찰 기간을 두어 추가 관찰을 해보자 라고 결정을 들었을 때 2주 정도 지났을 때 이제 대부분의 이제 실험군인을 대부분에서 푸른색 포르마잔이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고찰을 바탕으로 다음 실험에서 저희가 참고해야 될 점은 총 세 가지를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세균의 양 증가와 그리고 큐벳의 교체, 즉 이제 큐벳을 잘 관리하는 것, 그 다음은 이제 활성산소의 농도를 낮추는 것입니다. 일단 저희가 이렇게 한다면 의약품 제거하는 과정에서 약품의 효과를 항산화 물질의 항상 효과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더 증진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카탈레이스, 글루타치온, 아연 이거는 항산화 물질로 이미 알려진 거 아니에요? 여기서의 목적은 뭐예요? 이미 항산화 물질인 걸 알고 있는데 그걸 한 번 더 확인한 건지. 그 항산화 효과를 비교하고자 중간 관계를 해서 이게 나오는 습관도를 분석해서 이게 이 농도일 때는 더 높다, 그리고 이 농도일 때 습관도는 예를 들어서 1%일 때의 카탈레이스 습관도 값이 이거라면 2%일 때의 어떤 뭐 아연 습관도 값이 이거면 그러면 대충 이거 정도 항산화 효과가 차이가 나구나 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시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럼 결과는 뭐예요? 어떤 농도에서의 항산
원래는 그걸 알고자 하는 게 목적이겠지만 그 결과가 저희가 그러면- 예상한 결과는 좀 다른 결과가 나타나서 가설이 뭐였어요? 어디서의 항산화 그 효과가 제일 높을 거다라는 가설이 있었나요? 저는 이제 글루타치온이 좀 항산 효과가 좀 높을 거다라고 예상합니다. 이유는 글루타치온이 사전조사를 통해서 알아봤을 때 글루타치온이 항산화 물질 중에서 가장 효능이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글루타치온이 글루타치온의 항산화 원리가 뭐예요? 그것까지 저희가 더 자료조사가 더 충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 온도 조건은 일단 유산균의 적정 배양 온도로 이제 한 36.4도에서 5도 정도 사이로 유지가 됐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서 최적은 카탈레이스의 최적 온도이고 근데 아이언은 무기질이니까 얘네들은 온도가 높을수록 반응 속도가 빨라지는데 어쨌든 그 효소와 무기물의 그 반응 속도에 대한 조건이 다른데 이거 자체를 비교하는 것과 뭔가 좀 잘못된 설계 아닌가. 원래 생체 내에서 반응하는 것과 뭔가 효소에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일단 36.2도에서 5도라는 일단은 저희가 의약품의 효과가 더 증진시킬 수 있을 거라고 활용방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먹었을 때 생체 온도가 36도 정도로 거의 유지가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물론 이제 그 점에서는 보완을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이제 그래도 36도로 해서 비교하는 게 저희는 맞지 않을까 해서 이런 온도를 선택했습니다. 농도는 왜 저렇게 설정해서 1% 2% 4% 농도는 이제 저희가 산행동물 참고했을 때 이제 거의 거기는 이제 1%, 2%, 4%, 4%, 5%로 많이 있더라고요. 이제 저희는 그렇게까지 시간이 여기가 많지 않아서 이제 좀 빨리 계산할 수 있게 이제 딱 두 개씩 1%, 2%, 4%를 좀 세게만 집었어요. 활성산소 측정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MBT를 해가지고 키로그램이 안 나왔잖아요. 혹시 다른 걸로 측정할 생각은 안 해봤어요? 그래서 저희가 원래 이 활성산소를 측정하려고 여러 방법을 찾아봤다가 있고 루미노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기도 하고 MBT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다른 실험 기구를 이용한 방법이 있는데 일단은 이 실험 기구 같은 경우는 너무 가격이 좀 나와가지고 이제 학교에도 물어봤더니 좀 없다고 해서 이거는 제외했고 루미노 같은 것들은 찾아보니까 살짝 변수나 오류 같은 것들이 좀 많이 발생할 수 있어서 그래서 이 MBT가 그나마 제일 무난하고 제일 안정적인 보락값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이 방법을 제공했습니다. 어디서 측정하려고 하셨어요? 만약에 결과가 나왔으면? 원래는 과정 600 원래 특정 화장 한 화장만 찍으려고 했었는데 다른 선생님분께서 500에서 700까지 넓게 측정해 봐라라고 조언을 해주셔가지고 500에서 700에서 측정하고 원래 최대 흡수 화장은 580에서 600으로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나온 것들은 이제 충분히 양수 값이 나왔는데 다른 이제 실험군들이 대부분 다 아예 500에서 700까지 음수로 나온 것도 있어서 실험 결과도 주라기에는 결과가 예상과 되게 나왔습니다.
시험에서는 10%와 20%의 농도에서 비상계지 집합상 경우에는 비상계이 잘하지만 힘이 성공되지 않아 그리고 식물병원균 결과에서는 식물병원균이 제대로 분석되지 않아 효과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총 시험 결과 호세포도 평균의 경우 아래나온 추출물에서는 20%에서 가장 높은 효과가 나타났지만 원액에서는 오히려 효과가 줄어드는 경우를 확인해볼 수 있었는데요. 이는 시료가 지나치게 고농도일 경우 활성 성분의 경쟁과는 안정성이 낮아 표적 미생물에 대해서 효과가 감소한 것으로 추측하고 이에 대해 새로운 농도를 설정하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에탄올과 작용하여 더 큰 효과를 보였을 가능성도 있고 산산성분 추출물의 경우에는 1차 실험에서 5%의 농도에서 12.83mg로 클린존이 형성되었지만 오히려 20%에서는 클린존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앞선 실험에서부터 20%까지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효능 효과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기 때문에 이 배지에 균이 일정하게 동화되지 않았거나 피부 디스플레이에 굉장히 흡수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연구했고 추후 연구가 필요할 보입니다. 그 제조물로 활용된 에탄올이 평균 효과를 보이지 않는 것을 연구할 수 있었는데요. 관찰된 평균 효과가 추출물에서는 나타났지만 에탄올이 나타나지 않은 이유로 균이 너무 과도하게 배양되었거나 그런 이유를 추측할 수 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추출물에 대해서는 평균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전에 일일에서 부분을 도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식물병원균에 대해서는 배양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용적으로는 평균 효과를 검사할 수 없었습니다. 네, 간단한 고찰과 재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에나무 추출물의 경우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20%에서 가장 높은 효과가 나타났고 원액에서는 오히려 그 효과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최대 평균 효과를 보이는 최적 정도 범위를 발견하기 위해서 추가 실험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 환산성분 추출물의 경우 배지 두 개의 실험 결과가 각각 달랐기 때문에 같은 조건의 배지업 시료로 추가 실험하여 더 많은 케이스를 살핀다면 실제로 환산성분 수용액이 5% 농도에서 최적의 효과를 보이는 것인지 혹은 배지의 문제로 이러한 효과가 나타난 것인지 정확한 실험 결과의 원인을 규명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 식물병원균을 도달한 배지에서는 균이 자라지 않았는데요. 배양기의 온도를 달리하거나 희석용액에서 균의 농도를 더 높이는 등 환경을 바꿔 실험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아웬하마 추출물에는 사포닌 등의 성분 그리고 환산노그룹 추출물에는 루테올린이나 탄닌 등의 활성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향후 TLC나 HPLC 등의 기자재를 활용해서 추출물의 다양한 활성 성분을 분리하고 정성 및 전략 분석하는 실험을 통해 실험의 과학적 근거를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웬나무와 환산노그룹 추출물이 황색포도 생구균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음을 저희가 실험을 통해 확인하였기 때문에 이를 활용할 다양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는데요. 황색포도 상구균은 특성상 휴대폰 표면이나 이어폰 등 다양한 사물을 매우 광범위하게 분포하기 때문에 인체와 접촉했을 때 실종도를 유발하는 등의 안전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본 실험에서 효과를 검증한 식물 추출물을 활용해 인체에 무해한 살균 클리너 혹은 천연식품 보조제로 운용해 일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면 감염 예방에 효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입술이나 피부에 존재하는 황색포도 상구균이 입술 염증을 비롯한 피부 질환을 발생시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추출물을 활용한 립밤이나 피부에 도포하는 천연 향균 용도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추후 실험을 통해서 저희가 이번에 밝히지 못했던 식물병원균에 대한 억제 효과도 추가적으로 밝힌다면 이를 기반으로 모함용 친환경 방제제 역시 개발이 가능하겠습니다. 인체와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추후 세포독성 시험이나 농작물 시험을 진행해서 무독성을 검증한 뒤 제품을 상용화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진행한 본 실험은 제주 지역에서 생태계 불안을 일으켜 제거되는 식물인 아웨나무와 환산더블이 병원 속 미생물에 대해 가지는 항균 효과를 검증하고 이들 식물을 환경 친화적인 자원으로 재조명하였습니다. 생태계 교란 식물의 문제적 특성으로 여겨지는 강한 번식력과 생명력을 약재 개발을 위한 재료로서의 접근성 관점에서는 매우 긍정적이라는 점에 주목하여서 그 효과를 실험을 통해 검증했고요. 다양한 분야의 문제 해결을 위한 활용 가능성을 밝힌 데에 저희 실험 의의가 있습니다. 지역 생태계를 교란하고 제거 창업 이후에는 버려지던 아웨나무와 환산더블을 적극 연구하여서 저희 지역 건강과 사회, 환경 문제 해결에 도움을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곰팡이가 좀 잘하지 않아서 곰팡이를 비교 안 했다라고 하는데 곰팡이균에 대한 배제는 잘 한 것 같은데 곰팡이가 자라기 위해서는 습도가 제일 중요해서 아마 습도 때문에 배양해지지 않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조금만 조금 조절해서 했으면 곰팡이가 조절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대상균에서 한국에서 나타나지 않은 것을 세포별 차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따로 있어요. 호세포도 성분균과 대상균에 대해서 관찰을 했을 때 호세포도 성분균에서 뚜렷한 효과가 나타났는데 대상균에 대해서 나타나지 않은 점에 대해서 두 균에 대한 차이가 무엇이 있을지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요. 그 과정에서 그런 양성균과 그런 우성균의 세포적 차이를 알게 되었고 그에 따라서 활성 성분이 얼마나 분해될 수 있는지가 달라진다는 점을 알게 되어서 그 부분의 차이가 아마 실험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아니요, 저희가 디스크를 다 적시기 위해서 처음에 증류수를 활용해서 화학적 성분을 최대한 줄이려고 했는데 증류수이 원액이 거의 고체와 사이의 형태로 나왔는데요. 원래 추출물이 그게 잘 희석되지 않아서 그 희석을 위해서 에탄올을 1대1 비율로 섞어서 사용하고 원액으로 명명해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럼 결국 50%.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희석의 용매를 에탄올로 쓴 거고 대조군이 에탄올로 고생하셨습니다. 작년 1학년 저희는 동일한 팀 구성으로 이렇게 붓씨앗의 성장도에 따른 식물 생장 조절의 최소 수혜량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관엽 기반의 조절제에서 인간의 대사에까지 그 범위를 확장하고자 본 실험을 계획했습니다. 우리는 SNS나 인터넷에서 키 크는 약, 단목 영양주사 등 성장을 저속화하는 제품을 흔히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알약 세 알을 먹고 키가 클 수 있을까요? 인간과 관련된 것은 그 효과에 가늠이 어렵기도 하고 그 효과에 가늠 이전에 체내 화학물질의 부차 작용 위험 또한 가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플라보노이드를 다량 함유한다고 알려진 작포도주, 자무, 귤껍질 등의 자연물 원치를 설정하여 인간과 그 외 동물의 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절제를 제작하는 내용의 실험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인체 실험은 불가하므로 락토바실러스 가세리, 이하 가세리를 기준으로 사용해서 그 생장 정도를 속도로 설정했습니다. 다음 귤껍질은 플라보노이드랑 함유하여 고조와 프로코틴의 씨앗을 함께 발효하여 만들기 때문에 에스베라토를 효능이 높고 에스프레소에서 스토크를 추천합니다. 이들의 성분은 잘 추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추천한 성분을 바탕으로 실을 제작하여 살리는 껍질과 가세리 투하여 생산도를 비교합니다. 첫 번째 논문에서는 아마시와 유산균을 혼합하여 가려고 에탄올 수적으로 추출물을 얻고 이에 활성 활성을 평가한 결과 플라보노이드 활성의 증가가 탄산을 향상시킨다는 점을 확보했습니다. 나머지 논문은 자극과 플라보노이드 성장이 생리 성장과 저산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내용입니다. 실험에서 탈진을 발굴할 다양한 물질을 첨가한 후 이를 유산균과 배양하여 발생된 성장 및 저산 성장 정도를 확인하였습니다. 본 연구 또한 플라보노이드의 생리에 미치는 영향을 첨가한 확인하는 첨가했습니다. 수상 물질인 저는 기업이 고도수 코펜으로서 수를 제거하여 배양 중인 주제에 투입하고 균은 100g과 200g의 농도를 다르게 포장하여 조절했습니다. 10ml의 벽화를 건조물 100g, 200g 넣고 200ml까지 분류하고 30분간 30도를 가열하고 노래는 별로 사용하였습니다. 자국은 에탄올 용을 진행하였고 자국은 95g과 70ml였고 200ml의 탄소를 연수 후에 2시간 동안 추출하여 시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보고서상에는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데 잘못 기재했고 추출한 부분은 다른 것 같습니다.
포도주 500을 시험 후 0.5 HCl을 사용하여 pH를 2로 조절, 아세트산 에스를 분한 후 성온에서 고강도를 사용해 20분간 180 rpm을 고강으로 상층의 에틸 아세테이트층을 해소하는 과정을 두세 번 반복하여 가스베라틴의 초음파 추출 기술을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카페인이 있는데요. 카페인은 중추신경계 전극제로 세포에서 에너지 대사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카페인 추출 방법은 녹류 추출법을 사용했습니다. 실험에 사용한 녹류를 진물들은 비파에 넣고 20분간 가열하고 커피가루와 탄산칼슘 0.4g을 추가하여 2~30분간 가열하며 혼합했습니다. 혼합이 끝난 후 빨대기를 사용하여 탄산칼슘을 걸러냅니다. 다른 용액에 다이클로로메테인과 NaCl 영양을 추가합니다. 이후 혼합물에 일부가 흔들어주며 다이클로로메테인의 칵테인이 용해됩니다. 이후 분별 빨대기를 사용하여 다이클로로메테인 수를 비파에 걷어냅니다. 과정은 두세 번 반복하여 카페인 청을 추출하고 추출액에 무수 황색 나트륨을 넣고 혼합하여 빨대기를 이용해 황색 나트륨 배정을 돌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중탕을 이용하여 다이클로로메테인을 증가시켜 카페인을 넣게 하였습니다. 앞에서 말한 시료의 추출은 이거인데요. 궁금하면 보셔도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생장의 속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느타리버섯 분주와 가세리를 각각 배양, 이때 후자, 가세리의 경우에 평판계수법을 위한 액체배제 배양과 액체배제 배양을 동시에 진행했으나 느타리버섯 분주와 가세리 액체배제는 거시적인 일관의 생장 과정을 확인보기 위한 것으로 카운트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진으로 생장을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얘는 느타리버섯 분주를 배양한 거고요. 얘는 5일간 배양한 평판계수법을 위해 배양한 액체배제입니다. 가세리예요. 그래서 액체배제는 약 숟가락에 묻힌 균을 배양에 2mm와 섞은 코니컬 튜브 2개씩을 제작해서 총 5일간 배양했습니다. 결론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분과값에서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높은 순서는 자몽, 적포도주, 귤, 기대, 그리고 카페인이었으나 균지의 성장이 실제로 잘 일어난 것은 순귤, 기대, 카페인, 적포도주는 정반대의 양상을 보였는데요. 따라서 투여한 시료의 플라보노이드의 함유량과 균의 생장 정도는 비례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활용 방안과 이해를 설명하겠습니다. 아마도 가설 결과와 실험 결과가 부합하지 않은 까닭은 카페인을 예시로 들자면 카페인의 농도가 너무 짙을 때 오히려 세포를 스트레스를 가미해서 생장을 오히려 저해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에 의한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부합하지는 않았지만 시중의 생장 촉진제를 성분들에 대한 효능성에 대해 조사하고 그 검증에 대해서는 해당 상품이 함유한 성분의 추출 및 직접 투여 방식으로 알아봤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현대 기술의 발전에 따라 사람의 건강과 웰빙에 대한 수요 또한 높아지고 있는데요. 천연물 원체 조절제를 통해 대사 부진 혹은 과잉 대사에 대한 대안으로서 화학 성분 조절제를 대체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상 김치지였습니다. 일단은 이 실험이 플라보노이드랑 카페인 비교보다는 카페인, 그러니까 녹차를 많이 마시는 게 대사에 도움이 된다는 건 성염도 있고 성염이 있어서 카페인을 추가를 했고 그 플라보노이드가 성장을 촉진시켜준다는 거를 선행논문 2개를 통해서 참고를 했어요. 그래서 그냥 큰 주제는 그러니까 화학 물질을 대체해서 사람의 생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절제를 제작하기 위해서 그 성분을 플라보노이드와 카페인 이렇게 성분들을 사용을 했다고 하는 거거든요. 처음에 설정한 가설과 다르게 실험을 가설은 그냥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높을수록 생장이 더 잘 일어날 것이다라는 게 가설이었는데 카페인까지 껴서 실험을 했을 때 그 양상이 반대였고 근데 가설과 실험 결과가 불일치했는지 과학적 근거가 없이 그냥 과유불급의 원칙이 적용된다라고 표현을 했던데 그것에 대해서 혹시 분석이나 교차하는 점이 있나요? 보고서를 쓴 이후에 저희가 몇 가지 논문을 더 찾아봤는데
플라보노이드 과잉 공급에 대한 대사 결과는 저희가 찾지 못했는데 카페인에 대해서는 카페인 함량이 일정량 카페인은 대사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카페인이 과잉하게 사용돼서 세포에 스트레스를 야기할 수 있다는 부분을 저희가 찾았어요. 스트레스는 어떤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는 그거를 과유불급이라는 말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저희도 스트레스라고 찾아서 그 스트레스의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균질별 생장 차이가 플라보노이드 말고 다른 변수일 가능성은 없나요? 어느 거요? 균질별로 생장 차이가 플라보노이드 함량 말고 다른 변수일 가능성. 저희가 파장값을 위에가 플라보노이드 파장값이고 밑에가 균의 생장도 파장값인데요. 잘 안 보이는데 위에 거가 300에서 400나노미터고 밑에 게 550에서 700나노미터 사이의 파장값을 측정을 했는데 이게 플라보노이드가 발견되는 파장값이랑 균질의 생장도를 알아볼 때 보는 파장값을 따로 설정했기 때문에 다른 요인은 있겠지만 일단 플라보노이드 함유량에 대해서는 결과가 이렇게 보였어요. 플라보노이드는 진물성이니까 수용성입니다. 저희가 찾아줬으면 수용성이어가지고 나중에 희석할 때도 증류수에 희석해서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왜 에탄올 추출했습니까? 자몽은 왜 열수 추출했고 그 껍질이랑 적포도주는 왜 에탄올 추출했어요? 적포도주는 에탄올 추출이 잘못 관찰된 거였고 나중에 그냥 교반해가지고 같은 추출법을 써야 되는데 추출법이 다른 이유는 저희가 성분 추출을 위한 그런 실험을 다 다른 걸 참고를 해가지고 통일을 추출법이 같지 않으면 저 비교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그런 추출한 용의 양이 비슷해서 아니지 너네가 파피면 파피인 아니면 플라보노이드면 플라보노이드 이런 단위 성분에 대한 비교를 원한다면 추출법이 동일해야지. 상호 심화 보충으로 고생했습니다.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역으로 참여하는 문화의 페이지 주주입니다. 저희는 오메가3를 섭취했을 때 오메가3의 주주자 장기성 수대하는 DHA, 비타민, 장이암이 위에서 먼저 분해되는 문제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가 아닌 장에서 분해될 수 있도록 분해 시간을 조절하는 물질과 분해 기전에서 을 제조하게 되었습니다. 연구 과정은 이와 같습니다. 우선 식물성, 동물성 면체 캡슐 비교 실험에서 기본적인 실험 지휘로는 식물성, 동물성 면체 캡슐을 구매하고 인공유액, 인공수분을 준비합니다. 염화 나트륨과 염화 수소, 증류수로 pH 1.1에 맞추어 1리터의 인공유액을 제조합니다. 수산화 나트륨과 제2이상 칼륨, 증류수로 pH 1.5에 맞추어 인공수분을 제조합니다. 그리고 캡슐의 분해를 억제시켜주는 환을 제조하여 손해를 보는 실험은 이와 같이 준비합니다. 먼저 양배추, 마를 질량비 1:1 6대4 비율로 준비하고 10분 건조돼서 24시간 건조시켜주고 경과 후 건조된 양배추와 마를 믹서기에 넣고 무게 갈린 양배추와 마를 꿀과 섞어 제조하여 환 준비를 합니다. 그 후 최종 캡슐약 분해환 분출합니다. 상온에서 각 비커의 인공유액과 잔액을 100ml 넣어 pH를 측정 후 환을 각각의 비커에 0.5, 1g, 2g, 4g씩 넣습니다. 알약이 분해될 때까지 시간을 살피고 중탄기에서는 상온에서의 방식대로 준비 후 각 비커를 중탄기에 넣어 알약이 분해될 때까지 시간을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결론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온에서는 동물성 1:1과 동물성 6:4 상온에서는 모두 분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분해되는 분할을 찾기 어렵습니다. 다음으로는 식물성 6:4 상온입니다.
일부에서는 구매 시간이 지연, 장액에서는 구매 시간이 촉진됨으로써 가능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식물성 1대1 주간기예사의 결과입니다. 여기에서는 한 1g에서가 미액에서 구매 시간이 지연, 그래서 구매 시간이 촉진됨으로써 가능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액에서는 구매 시간이 지연, 장액에서는 촉진되는 한이 가장 효능이 좋은 것이라고 보았을 때, 동물성 알약을 6대4 비율로 만든 함을 했을 때, 그 효능이 좋은 것은 2g, 4g, 1g, 0.5g 중이고, 동물성 알약이 1대1 함과 함께 섭취했을 때는 2g의 한이 효능이 가장 좋았습니다. 그리고 식물성 알약은 6대4 4g, 그리고 1대1 1g과 섭취했을 때 가장 효능이 좋았습니다. 이래서 동물성 알약은 6대4 한 2g과 같이 섭취하는 것을 권장하고 6대4 0.5g 한과 섭취하는 것은 지양합니다. 실험 결과를 통해 알약이 위에서 빨리 분해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위장 장애나 속쓰림 등을 예방할 수 있고 오메가3와 같이 장에서 분해되어야 효과가 극대화하는 이러한 약을 환과 함께 섭취했을 때 위에서 빨리 분해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대1과 6대4를 한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가 물선행 연구에서 1대1 비율을 흥정하는 것은 pH의 차이였는데요. 저희는 pH 차이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잘 파악하지 못해서 비율을 다르게 했을 때 이게 비율 관계도 이 환의 효능을 나타내는데 뭔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준비를 많이 했어요. 뭔가 약간 1대1과 6대4가 뭔가 약간 여기 지금 양배추랑 마의 질량비를 1대1과 6대4 거꾸로는 아니죠? 4대6 선행 양배추를 더 많이 해서 환을 만들어야 되는 환의 재료를 왜 양배추랑 말을 선정했는지 궁금한데요. 장애 미액을 지연시키는 이유가 미액의 pH를 높여서 그런데 그러면 아까 여기서 말했듯이 속쓰림을 좀 유발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양배추에 비타민 U라는 성분이 있는데 그게 위장 장애에 되게 도움이 되고 마의 뮤신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그게 위벽을 보호한다고 해서 이러한 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선정했습니다. 동물성 캡슐이랑 식물성 캡슐로 두 개를 진행을 했잖아요. 두 개를 진행할 이유가 있어요. 저희가 원래 유한의 효능이 동물성이 살짝 습도에 약하고 식물성은 좀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도 살짝 미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그런 걸 먼저 확인하고 실험을 하려고 했는데 지도교 선생님께서 어차피 습도나 이런 건 보관에 효과를 주는 거고 인체 흡수됐을 때 그렇게 유의미한 차이를 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주셔가지고 처음 동물성과 식물성 약품을 여기 그냥 결론에 저희는 연문에 따른 나와 전화 결과에 따른 질병 진단 시스템의 가능성을 제대로 탐구를 하였습니다.
스트레스와 미생물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요인별 전이점, 그리고 멀티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실험 과정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락토바실러스 아시도필러스를 멜비베지에 40ml 맞추고 넣고 배양기에 넣고 37도에 2일간 배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각각의 농도 0, 1, 5, 10, 18%에 따른 염분 요인을 맞춘 후 1리터의 큐벳에 멜비베지를 0.3ml, 염분 용이 0.2ml, 그리고 배양한 락토바실러스 아시도필러스를 각각 0.2ml씩 사용하여 넣었고 각각 염분에 따라 2일씩 제작하였습니다. 후 이들을 하루 동안 넣고 배양을 시킨 후 그 다음날에 표면 황산법을 사용하기 위해 표면 용액을 0.1ml, 황산 0.2ml를 차적으로 넣어 각각의 염분 용액에 넣어서 10분간 반응을 할 때까지 기다린 뒤 보관 건조기를 사용하여 파장기 491대를 측정하고 그 값을 기록하고 그 다음 날에 똑같이 같은 방법을 진행하였습니다. 전이차에 관련된 실험을 하기 위해서 정밀수와 프로세스, 수치를 살펴보고 NAC를 수용입을 통해 이것을 기준을 전에 멀티테스트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배양한 멜비베지 용액에서 멜비베지 용액을 넣어줬을 때 시간에 따른 전이차를 측정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저의 탐구 결과입니다. 오늘 첫 번째 표처럼 0에서 2%에서는 값이 증가하다가 또 5에서 10%에서는 값이 감소하며 18%의 경우 다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2일차 표인데요. 0, 1, 2, 5, 10%에서는 모두 1일차보다 그 값이 증가하지만 18%에서는 그 값이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변화량은 그 다음 표를 참고해 기준을 하자면 10%에서는 0.658로 가장 큰 차이가, 그 다음으로 2, 1, 0, 5%의 순서대로 변화량 차이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18%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0.5470으로 그 값이 감소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결론으로 염분 농도가 0에서 2%까지는 흑방도가 상승하여 젖산 생산이 증가하였으며 5% 이상에서는 흑방도가 감소하는 경우에 있는 정도와 1.0도 이상일 때에는 유산균의 활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1차 측정의 결과를 기준으로 비교하였을 때 10%, 2%에서 가장 큰 차이가 나타나며 이때 적성이 활발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18%의 경우 감소를 하였는데 저희는 유산균 같은 스트레스이니까 있는 환경에 노출이 되면 자신이 만든 대사산물이 젖산을 에너지 원으로 활용하여 그 값이 감소하였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하여 염분 농도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높아지면 병내 유산균의 활동이 억제될 수 있으며 과다한 염분 섭취가 유산균의 활동을 저해하고 결과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금 실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추가 실험을 저희는 전이차에 관련된 실험을 하였는데요. 전이차의 실험을 한 결과 저희는 두 가지 결과를 알 수 있었습니다. 우선은 균을 넣기 전에 NaCl에 흐르는 전이차의 변화를 알 수 있었고, 그리고 균을 넣어 주었을 때 시간에 따른 전이차의 변화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두 가지의 결론이 도출될 수 있는데요. 균을 넣지 않았을 때의 전이차와 균을 넣어 주었을 때 1일차에 대한 전이차를 측정했습니다. 비교해 보았을 때 균을 넣어 줬을 때 전이차가 크게 증가한 것을 보아 균 자체에서 영향을 주는 전이차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 균을 넣어줬을 때 전이차가 감소한 것을 봤을 때는 시간에 따라서 균이 죽어나간 것을 알 수 있고, 이는 두 가지 사실을 비교해 봐야 되는데요. 균이 시간에 따라서 젖산을 생산하는 것과 균 자체가 염분의 영향에 따라서 죽어나가는 영향을 보았을 때 균 자체가 죽어서 빠르게 염분보다 균 자체가 죽어서 전이차가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저희는 활용을 할 수 있는데요. 미생물의 대사활동에 의한 젖산의 변화를 전이차로 측정을 해서 실시간으로 체내 염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바이오마커를 이용해서 모험되어 있는 체내의 변화를 알 수 있는 식으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젖산 생선이랑 전합회나 다른 연관성 국산을 통해서 국산을 활용하자고 생각을 하였고 국산에 따라서 전이차가 발생할 수도 젖산과 전차에 대한 관계를 이렇게 알게 된다면 저희는 시스템적으로 전이차의 변화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위액에 있는 전이차를 측정했을 때 위액에서 어떠한 전이차가 생긴다면 어떤 자기의 위액 속 어느 정도의 그 염분이 있고 그거에 따라서 젖산이 어느 정도 활동하고 있냐를 알 수 있는 만약에 젖산 활동량이 이렇게 감소하게 된다면 저희는 전이차에 관련된 실험을 통해서 염분에 따라 전이차가 점점 이렇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렇게 전이차의 변화가 증가한 것을 통해서 염분이 자기 몸 내에 염분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시간에 따라서 또한 전이차가 감소한 것을 봤을 때는 눈이 감소한 정도를 또한 알 수 있게 됩니다. 제 말이 사실은 그 체내 염분의 그 수치는 일단 수화기잖아. 그럼 되게 중요한 수치인데 이거를 측정하는 게 쉬울까? 체내 균의 농도를 측정하는 게 쉬울까? 나는 전자라고 보거든요. 근데 후자를 통해서 전자를 측정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뭐가 더 쉬울까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나는 당연히 체내 염분, 산투압을 측정하는 건 훨씬 더 쉬울 것 같은데 굳이 어려운 길을 돌아서 왜 젖산 농도를 측정하고 균의 농도를 측정해서 염분을 알아야 될까? 이거에 대한 그 절차가 왜 복잡한 길을 가려고 하는 거지? 조금 더 근데 의미가 없진 않아서 이 실험 결과가 갖는 의미는 분명히 있는데 이거에 대한 의미를 찾으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그 인과 관계를 아예 뒤집어 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왜 이거를 인과관계를 염분을 알기 위해서 균수를 측정했을까? 이거를 비트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이게 되게 매력 있게 보이거든요. 한번 이거를 조금 더 좀 생각을 해보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고생하셨습니다. 저희는 식물 기반의 성분을 활용하여 안전하고 효과적인 화재 통풍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손다리 추출물은 이후 성분을 분석하고 자외선 차단 및 평선화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을 모색하였습니다. 현재 노화 및 평선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안전성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식물 기반의 X점을 활용해 피부 상태를 개선하는 연구는 아직 미비하여 현재 시중에 있는 자외선 차단제의 화학 성분에 대한 문제점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손다리는 평선화과 천연 성분이 안전 속성이 입증되어 있지만 현재 손다리의 어느 부위에 유효 입자가 많이 분포할지에 대한 연구는 미비합니다. 따라서 저희 연구는 화학 물질을 소화하는 손다리 추출물의 처리 방법을 고민하며 최종적으로 이에 자외선 차단 및 평선화제에 침몰해서 입체 가능성에 대해 또한
아시처럼 자유 사회들은 가끔 코로나니까 중이 하나 내게 분이 스트레스죠. 각각의 스트레스를 넣으면 분기를 집어넣어 인간 스트레스를 모델을 사용하여 합방도를 가능한 식으로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분당 분기를 이용하여 합방도를 확인하였습니다. 대략한 다섯 종류의 자연스 사용되는 각각 수백여 넣은 분당 분기를 이용해서 VAGBT 연맹에서 합방도와 생활액을 분석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연구 결과입니다. 호흡방 분당 분기 유형과 해마리 연맹의 식물 추출 요령과 미지 용맥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중의 자외선 차단제 주성분이 진흙, 글리세린과 균일하게 혼합되었습니다. 또한 진수 옥사이드와 비타민 D 옥사이드와 글리세린의 혼합이 균일하게 이루어졌습니다. PPH 효과 검증에 보시면 PPH 항산화 검증 결과 전과 후에서 전에서 후에 떴을 때 합성한 뜻으로 그 전에 항산화제가 많이 들어있어서 PPH 즉 활성산소가 많이 반응해서 식당도가 감소한 것이고요. 여기 보시면 징크 옥사이드와 이 둘이 추출되면서 산업 활성에 따로 비슷한 수치의 알코올 소금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으로는 징크 옥사이드와 티타민 다이옥사이드의 혼합에 뿌리 추출물 티타민 다이옥사이드 중으로 알코올 소금이 되어들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뿌리 추출물과 이 둘이 추출물에서 그만큼 항산화 효과를 반응해서 보라색에서 보라색으로 가장 뚜렷하게 반응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자외선 차단 효과인데요. 건강 감독권도 280나노미터에서 800ml에서 뿌리 추출물의 우수한 색강도가 검사되고 320나노미터에서는 줄기 및 뿌리 추출물 증가에서 우수한 색강도가 보였습니다. 이 추가적으로 분석한 결과 자외선 A, 그러니까 UVA 영역에서 이 줄기와 UVB에서는 뿌리의 차단 효과가 우수하게 나타났습니다. 활용 방안으로는 흰다리 추출물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소리와 분산법을 이용해 힘을 조작하는 것이죠. 풍선의 눈과 자외선 차단 능력 있는 소음과 적응에 의해 변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미 흰다리 추출물의 안정성이 입증되어 있는 만큼 이 성분의 수치를 높이기 위해서 재료의 고성분 및 다른 화합물과의 융합 기술에서 물리적으로 이완하여 활성산소의 재생 및 활성산소에서 지배를 가능성에 대해 제어하였습니다. 원래 기존에 시중에서 사용되고 있는 그 자외선 차단제를 제작한다거나 혼합한다거나 DMS와 같은 발암물질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는 발암물질 참여 없이 동일하게 섞여서 징크옥사이드하고 이거 티타늄하고 섞은 좋아하는 게 징크옥사이드보다는 낫잖아요. 그 이유는 뭐라고 결론을 해석을 했었어요. 수지가? 차단물을 주시는데 이게 중국의 중간에 단점을 좋아하는 혼합
그건 없이 그러면 세개 중에서 제일 항상 효과가 제일 높은 게 어느 거예요? 그러면 저 탄염이 섞었을 때는 징크옥사이드만 하는 정도가 적잖아요. 그거에 대한 해석은 어떻습니까? 연구에 대해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항생제는 질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 항생제 내성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겠습니다. 특히 베타락탐 등 항생제의 경우 베타락타메이즈라는 효소에 의해 그 항균효과가 쉽게 상실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성은 기존 치료법의 효과를 약화시키고 치료의 성공률을 낮춥니다. 현재 베타락타메이즈 억제 제로는 클라블란산과 같은 약물이 사용되고 있지만 물량 부작용과 한계로 인해 새로운 물질 조직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물질의 활용은 안전성과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유망한 연구 분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속의 종류 성분과 아르테미신 유기체는 효과와 함께 항생제 내성 억제를 도울 가능성을 보입니다. 2차 에피갈로카테킨 발레트 또한 내성균에 대한 항생제 효과를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성분들이 베타락타메이즈의 활성을 억제함으로써 클라블란산과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실험을 통해 무차량 물질의 항생제 내성 억제 효과를 확인함으로써 항생제 내성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접근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습니다. 베타락타메이즈는 그런 무상균에서 발견되는 항생제를 계열성화합니다. 클라블란산은 페니실린계 계열 항생제, 예를 들어 아모피신과 같은 페니실린 계열 항생제와 함께 사용되며 베타락타메이즈 억제제로 사용됩니다. 이 과정에서 베타락탄 구조가 변형되는데 이때 아민과 카보크릴산 전기가 노출되고 금속플레이트가 형성되어 피부 변화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사용되는 클라블란산은 여러 부작용이 있기에 저희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한염물질이 이러한 클라블란산을 회피할 수 있는지 탐구하고자 하였습니다. 항생제 내성을 억제할 수 있는 여러 한염물질을 저희는 쑥이랑 모카를 사용하는데요. 쑥은 강한 살균 작용을 하고 있으며 항생제 내성에도 큰 역할을 합니다. 또한 모카는 항균 효과에 큰 역할을 하며 내성 억제에도 큰 역할을 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실험 과정을 통해 발생한 색 변화를 통해 수의 저해 정도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비색 분석점은 실의 정도를 확인하는 데 사용되었는데 이에 따라 적절한 화학 시약을 사용하고 이에 대한 발색 정도를 파악하며 표준 색상과 비교하는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저희는 디스크의 클린저 크기를 비교함으로써 2mm 규모에 따른 평균 효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험 과정을 설명하기 앞서 각 기미와 시야의 수행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샤워쑥임은 향균 성분을 추출하는 데 사용하며 이에 나타난 향균 성분은 내성 억제 정도를 판단하는 데 활용하였습니다. 페니실린스트레프토마이틴 등 대부분으로 사용하여 수출물의 효과를 비교합니다. 금속 염료 복합체는 금속 이온 존재를 확인하는 지시학 역할을 하며 금속 수용에는 평균 효과 평가에 기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를 실험으로 구현한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녹차와 쏙 잎을 2회 세척한 후 건조시킨 잎을 에탄올에 담가두어 회전 감원 모주기를 사용해 추출
추출해냈습니다. 이제 페니실린, PAR, 금속 수용액을 대조군으로 하고 여기에 습 추출물과 미적 추출물이 첨가한 것을 실험군으로 하여 지시약 색변화를 관찰하고자 했습니다. 시약들이 반응할 수 있도록 약 24시간을 두고 이때 주변 환경이 체온과 유사할 수 있도록 온도를 조정했습니다. 반응이 끝난 시약의 색변화는 세차계를 통해 측정하고 기록했습니다. 이 실험 결과를 다른 실험을 통해 재증명하고자 디스크 클리닝존 크기 비교 실험을 추가로 설계했습니다. 미리 배양한 대장균을 녹차와 습 추출물의 농도를 다르게 하여 페니실린과 색채와 함께 덕후했습니다. 이후 항원 배양기를 37도 설정하여 반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결과는 윤속 비색 변화에서는 녹차와 습 추출물이 첨가되었을 때 효소가 억제되어 붉은색으로 변한 용액을 수치를 통해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디스크 클린존 실험에서도 효과를 확인할 수는 있었으나 이때 추출물 용액의 농도가 영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분홍그의 용액의 경우 효소를 억제하여 항생제의 효능을 더듬으며 더 큰 클린존이 측정된 것이라고 결론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연구가 결론을 도출해낼 때 발생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우선 녹차의 경우 물질 자체의 항균성이 입증되어 있기에 클린존이 확대된 것이 단지 내성균의 억제로 인한 것인지 또는 녹차의 항균성이 더해진 것인지 구분이 모호했습니다. 또한 차계를 실험 직후에 사용하지 않고 실험이 끝나고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에 측정한 것이기에 그 사이 간격 동안 추가적인 반응이 진행되었을 수 있었다는 점을 문제로 삼습니다. 저희 연구는 단지 항생제 내성을 억제하는 것이 아닌 내성의 근원적인 원인을 천연 물질을 통해 해결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니며 새로운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색변화의 의미를 조금만 더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나요? 금속 킬레이트 효과라고 원래 저해제가 첨가됐을 때 벤타라판 고리가 열리면서 금속 킬레이트가 형성되면 그게 리간율 교환이라는 화학적 과정을 유발해서 낼 수 있는 가시광선 파전이 달라져서 그 색 변화가 유도되거든요. 그래서 그 벤타라판 고리가 열렸는지 아닌지 용액의 색 변화로 판단할 수 있어요. 베타라탄 고리가 열렸다라는 것은 락타메이즈가 베타 락타메이즈가 있으면 열리고 그러면 색변화가 있는 거죠. 베타락타메이즈가 열렸을 때가 더 노란색 용액을 띠는 거고 그래서 그 베타락타메이즈랑 효소를 저해해서 고리가 열리는 걸 막았을 때 붉은색으로 생겨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일단 클린존으로 알아보는 과정을 다시 한번 해주세요. 원래 항생제가 클린존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내성균이 있으면 내성균이 항생제 작용을 막으니까 억제제를 넣어서 이렇게 높아진다. 되게 기발한 생각이고 되게 괜찮고 되게 창의적인데 정말 본인이 생각하는 그 오류 하나 때문에 그 모든 앞에 과정이 다 부정되는 그거 하나만 설명할 수 있으면은 그 앞에 게 다 매력적인데 이 클린존 자체가 정말 녹차 그 자체의 항균 효과 때문인지 아니면은 정말 항생제 내성이 결락돼 버리는 건지 그 자체가 설명이 안 되면은 이 내성 자체의 발현이 억제된 것인지 여부 자체가 증명이 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정말 아쉽네요. 정말 아쉽네요. 이거 어떡하지? 이걸 어떡하지? 수소 추출물로 했을 때도 비슷하게 클린존이 확대되는 거는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근데 또 사실은 항균 효과가 있지 않을까? 당연히? 너무 아쉬워서. 그러니까 이 내성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건드려 버렸는데 항균으로 들어와 버리면은 결국은 차기를 이용해서 증명이 돼버렸으면 근데 그것도 뚜렷하게 안 나와버리는 거지.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동료성 망막병증을 예측하는 CNN 기반 인공지능 모델의 구입 및 개선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게 된 김진입니다. 우선 저희의 연구 동기 및 목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함께 토크를 진행하며 우리나라의 의료 체계에서 필수 의료의 부족과 공공 의료 기관의 부재중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토크를 통해 정책적 해결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동아리 활동에서는 더 나아가 기술을 통한 실제적인 해결 방법이 될 수 있는 AI를 활용한 진단 모델을 구축하였습니다. 표적 질병으로는 근육성 망막병증을 선정하였습니다. 이는 근육병이 2023년 기준 600만 명이 넘는 환자를 보여주는 대중적인 질병이라는 점, 비교적 학습이 쉬운 망막 이미지를 통해 진단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한 선정이었습니다. 이 모델은 망막 이미지를 입력하면 근육성 망막병증의 유무를 판정해주는 CNN 모델입니다. 저희는 이 모델이 부족한 의사를 보조하여 진단 과정의 편의성을 향상시켜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론적 배경에 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근육성 망막병증은 근육병의 합병증 중 하나로 심화될 경우 실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질병입니다. 진단은 주로 망막 이미지 상에서의 미세 혈관율, 망막 출혈 등의 소견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저희가 사용한 모델인 CNN 모델은 이미지 모델에 주로 활용되는 딥러닝 모델입니다. CNN은 다차원 데이터에서 공간 정보를 유지하는 특성을 보여 이미지 데이터를 다루는 데 유리합니다. 컨볼루션층, 패딩층, 풀링층 세 가지 층으로 구성되며 이미지 특징을 추출한 후 압축하는 방식입니다. 즉, 컨볼루션 연산을 진행할수록 이미지의 크기는 작아지고 특징은 뚜렷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최대 종합법 값 추정을 위해 라그랑주 보관법을 활용하였습니다. 이는 서로 다른 n개의 점을 지나는 n차 이하의 다항식을 구하는 공식을 의미합니다. 저희는 몇 개의 변수값에 따른 종합법을 도출한 후 라그랑주 보관법을 활용하여 이를 지나는 다항함수를 추정하고 극대값을 구하여 최대 정확도일 때의 각 변수값을 구했습니다. 다음으로 연구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칸글에서 근육성 망막병증 데이터를 다운받은 후 이를 질병의 유무에 따라 데이터를 분류하는 코드를 짜서 이를 분류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학습에 필요한 기본 조건을 설정하고 필터의 크기, 드로우아웃의 비율, 레이아웃 변수를 3개의 변수로 설정하여 총 11개의 모델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학습시킨 후 정확도를 추출하였습니다. 각 모델에 도출된 정확도 값을 토대로 라그랑주 보관법을 활용하여 정확도가 최대일 때의 변수를 구하여 최종 모델을 구성하였습니다. 각 변수들을 조작 변인으로 하여 결과를 도출하였을 때 가장 변수가 드로우아웃 비율은 0.625이고 필터 크기는 8 곱하기 8이며 레이어 개수는 3개와 6개였을 때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최적의 모델의 정확도는 91%라는 높은 정확도가 나왔는데 그 전에 했던 모델에서는 94%라는 정확도가 나왔기 때문에 예상과는 달리 나왔습니다. 이것을 분석해 봤을 때 원인은 각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이제 분석하지 않아 이런 결론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활동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이 연구가 더 높은 정확도를 가지고 평형 업도로 발전된다면 향후에 더 저렴하고 간단한 검사로 국물병 관련 질환을 예측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감사합니다. 실험 과정에서 적용된 생물학적 원리가 뭐예요? 질병이 먼저 이미지에서
실험 과정, 연구 방법과 관련된 여기서의 관련된 생물학적 원리가 뭐냐. 이론적 배경만 지금 생물이고 연구 방법, 과정, 여기서 적용된 생물학적 원리가 뭐냐. 이미지 트레이닝 실제 안전 인식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미세 현상을 인식하고 그걸로 질병의 양성인지 미성인지 그러면 그 판단하는 기준은 해상도가 높아야 되고, 그러면 그 학습하는 AI도 그 해상도에 대한 사진이 해상도나 아니면 컴퓨터 프로그래밍이 되게 좋아야 될 것 같은데 컴퓨터 사용 어느 정도로 썼어요? 굳이 높은 사양을 이루어집니다. 얼마 어디 거 썼는데? 그냥 높은 정확히 그 해상도의 값은 잘 모르지만 그냥 많은 이미지를 저장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저장 용량 이거를 분석함에 있어서 진짜 굉장히 많은 환자 수의 사진을 보지 않으면은 학습의 의미가 없고, 이거는 나는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는데 이거는 환자의 병명에 대한 판단의 문제야. 그러면은 고사양의 컴퓨터로 하지 않으면은 이런 결론을 도출하는 건 되게 오만한 거 아닌가? 학교에는 노트북을 가지고 있을 때도 91%라는 높은 정확도를 추출해요. 그때 사용한 이미지의 개수가 대략 2,000개 정도 됩니다. 2,000개? 여기서 한 1개 정도로만 들려도 높은 정확도를 그러니까 높은 정확도의 의미가 어느 정도를 의미하는 거고, 그 유의미한 정도가 몇 %고, 그때의 그 추정적인 통계는 어떤 거거든. 퍼센티지의 의미도 되게 큰 거거든. 0.05%가. 99.5% 정도는 대충 말하자면. 실용할 수 있고. 그리고 선생님 거에 사용한 데이터로 이거 보니까 그 데이터셋에 있는 자료를 인수해서 쓸때 여기 지금 예정돼서 나온 데이터를 그 특정 인수를 가지고 특정 데이터만을 가지고 결론을 내버린 거는 선생님도 저렇게 결론 낸 거는 선생님에서 오만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더 많은 데이터도 그렇고, 그리고 실험 설계하는 와중에 그 변수들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지 못했을까? 그 분명히 고려했을 텐데 그것까지 안 하고 그냥 변수 하나하나만으로 한 거는 그냥 기존에 있던 건데 선생님들이 잘 모르는데 기존에 있던 거를 그냥 가지고 실험을 한 거잖아. 기존에 있는 연구랑 내가 가지고 잘 모르고 결론이 그렇게 낸 것도 그 데이터가 많아야 그만큼의 결론을 추측하는 걸로만 끝내버리면 연구 가치가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판단입니다. 선생님이 말하고자 하는 거는 여기에서 본인이 어떤 의미를 찾고 싶은 거예요? 왜 이 연구를 하게 됐어요? 분명히 무대를 활용하여 의사를 구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진짜 실용화할 선생님은 여기에서 왜 조금 근본적으로 묻고 싶은 거는 왜 생활 분야로 너네가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뭔가 피드백을 얻고 싶은 건지 근본적으로 질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어떤 호의나 아니면 팀의 협의 사항을 거쳐서 왜 이 분야로 지원을 한 건지에 대해서 의미를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 연구가 가지고 있는 생물학적 가치를 우리한테 어필을 해줬으면 해요. 5분 지나도 지금 우리는 데이터적 가치밖에 안 보이는데 그 데이터적 가치조차 우리 입장에서는 뭔가 판단이 불가합니다. 그러면 생물학적 가치를 얘기해 주십시오.
저희가 특별하게 잘 신청이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다시 신청을 하게 된다면 우도 평가될 수 있는데 IT 없잖아. IT 없잖아. 음악 쪽으로 가야 돼. 근데 왜 지금? 거의 IT 패딩에 관한 얘기. 너네가 좀 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 주제 선거 발표의 목적은 피드백이고 어필할 수 있는 게 목적이 아니고 너네가 부분적으로 드러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조사한테서 받으시는 분들이 알았지? 그 부분을 잘 유념하고 신청을 하는 게 학교 생활인 거죠. 선생님이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는 이유는 너네 의도가 보여서인 거죠. 사실은. 항상 고생하셨습니다. 네. 시부채에서 얻은 음이온 고분자로 생성되어서 제목성 칼슘에 의한 다양한 결과로서 운동화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체 조직의 활동의 기질이 부분적으로 상처시 내용이 단백질 활동 유식의 작용자랑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백질 수출법으로 알칼리 가능성 추출, 산알칼리 가능 추출법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등 실험 연구를 통해 알칼리 가능성 추출제 ASA 추출법을 통해 단백질을 해체하고자 눈에 가장 높은 정도와 소금물을 확인할 일품에 제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알코올로 커피박을 녹인 후 회전가와 물기를 이용하여 알코올을 증발시키고 탄닌을 추출하였습니다. 후 냄비에 파리와 공기를 함유하고 증류수를 끓이고 열수 추출한 여액을 탄산나트륨과 일정 비율로 교반한 후 가열하여 pH를 2로 맞춘 후 한 번 더 감압 여과하여 AS-알긴산을 추출하였습니다. 추출한 탄닌과 알긴산을 일정 비율로 섞어 접착제를 만든 후 돼지 껍데기에 부착하여 하루 말렸습니다. 이 만든 접착제에 MBL 센서를 달아서 장력을 측정한 후 그 테스트한 결과를 그래프화를 하였는데요. 먼저 비교를 위해 일반 의료용 접착제에 사용되는 알긴산 나트륨으로 부착한 접착제는 최대 15N까지 붙일 수 있는 반면 직접 추출한 ASA 알긴산과 탄닌을 섞어 만든 접착제는 10분의 1은 1.5N까지 붙었는데 이것은 완전히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증정하였으므로 완전히 마르면 더 많은 힘을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접착 부위에 피부 접착의 경우 0.5에서 1N, 내부 장기 접착의 경우 1에서 2N을 최소 요구 접착력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만든 접착제의 경우 1.5N까지 버텼으므로 이 최소 요구 접착력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 의료용 접착제는 포말데히드가 단백질로 결합하여 독성이 보고되어 있는 결과가 있는데요. 저희가 만든 접착제의 경우 탄닌은 세포재생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 그리고 ASA 알긴산 같은 경우 포말데히드가 없는 알긴산을 직접 만들어 사용했습니다. 이를테로 기존 알긴산 의료용 접착제보다 ASA와 탄닌을 섞어 만든 접착제가 생체 적합성에 더 뛰어나므로 기존 의료용 접착제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ASA 알긴산하고 탄닌의 비율을 어떤 근거를 통해서 저희가 한 4번 정도 그 비율을 해가지고 했는데 저희가 탄닌 추출이 굉장히 좀 생각보다 덜 추출돼가지고 알긴산을 10대1로 알긴산이랑 탄닌을 섞어서 혹시 또 추출법을 다르게 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탄닌 추출하는 거는 알코올 추출법, 그 다음에 이제 팔에 공기를 넣고는 또 추출을 했잖아요. 열 추출하는 것 같은데 둘을 다르게 한 이유가 있을까요? 둘다? 네. 둘 다? 넣어서 20시간 이상 운동시켜줬는데 시간까지 걱정을 했는데 스쿼트가 완벽하게 맞지 않는 네. 귀여워가지고. 속도에 그냥 무시 못하는 거니까. 또 하나가 혹시 평소에 다른 의료용 부착제도 있는데 그거랑 비교할 생각을 해봤다. 원래 홍합에 붙는 그 접착력을 이용해서 의료용 접착제를 만든 연구 결과가 있는데 그게 홍합 한 마리당 나오는 양도 적고 비싸가지고 저희가 다른 재료로 의료용 접착제를 만들어. 네, 하셨습니다.